계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관할권 문제 중에는 국제재판 관할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제재판 관할권은 쭉 국제민사소송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긴 나와요. 뭐 국제적으로 혼인사건, 그 다음에 항공기 사고 이런 등등에서 나오는데, 최근에도 하나 국제재판 관할권에서는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이 관련 있는데, 제일 재미있는 최근 사건은 부산에 몇 년 전에 중국 비행기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 그러니까 승객 중에 뭐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을 테고 뭐 했을 텐데, 승객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낸 게 아니고 승무원이 자기네 그 중국 항공에 대해서 유족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사고의 불법 행위지는 한국이고, 그 중국 공항 항공사가 한국에 뭐 사무소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건 있었던 관련성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유족도 아니고 그 승무원이 자기네 비행기한테 손해배상을 우리 부산에서 추락한 사건에서 냈는데, 그래서 인정되냐 안 되느냐가 엎치락뒤치락인데 인정됐어요. 우리나라 관할이 인정된 그런 거가 조금 재미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관할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관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실체법의 적용이 뭐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포럼 쇼핑이라고 해서 관할권을 갖다가 쇼핑하는 이런 거가 많이 등장을 하는 이런 추세에서 국제민사소송법의 영향이 대단히 중요해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2-2에서는 관할 법관의 깊이 이런 건데요.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제척하고 기피하고 회피의 제도의 의의는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그 다음에 그 개념은 제척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척되게 설정해 놓고 있어요. 기피는 이제 41조에 제척이 있고 43조의 기피는 그런 일정한 사유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어떤 공정성 저해 사유를 제시해서 신청해서 받아주면 이제 배제되는 이런 개념이고요. 회피는 스스로 자기가 못하겠다고 나가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이 41조, 43조 등에서 이제 49조까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는데, 제척의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유가 있으면 배제돼야 되는데, 그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사유가 예컨대 당사자와 그 법관이 뭔가 일정한 형제관계, 가족관계 뭐 이런 등등이었을 때는 너무나 공정성과 문제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될 수 있죠. 근데 실제 모의시험에서 그때 당시에 공간되지도 않은 판례인데 하나 그런 것을 쟁점으로 낸 것 같은데, 종중의 총회 의사 같은 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의사의 성립에 대해서 다툼에 있어서 해피르면 종중원이 그 해당 재판의 판사였었어요. 근데 종중원이라는 게 엄격하게 따지면 진짜 그 가까운 사람끼리 종중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넓은 의미로 보면 성에 따라서 무슨 파하다 보면 좀 전혀 관계가 멀어지는 것까지도 종중원이 되다 보니까 해피르면 그 판사가 그런 급 정도의 이렇게 판사로 종중원으로 들어가서 재판을 자기 사건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당사자와 판사가 일정한 그런 친족 관계가 있는 것에서 종중 사건이니까 종중이 당사자지 종중원은 당사자는 아닌데, 종중원으로서 이 판사가 문제가 걸려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도 제척 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례가 2009년도인가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점에 관해서 실제 모의시험에 그대로 사례형으로 누군가가 그 문제를 냈어요. 종중의 어떤 총회의 의사결정에 확인 소송인가 그런 소송에서 종중원에 속하는 사람이 해피르면 그 판사였었어요. 그래서 그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종중이 당사자니까 종중 판사 이꼴 당사자는 아니지만 종중원으로서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종중원으로서 당사자급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가 불거졌는데 제척사유가 된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기피에서는 최근 또 판례 하나가 여러분이 이미 반영됐을 건데,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일단 절차를 급속한 필요한 행위 빼놓고는 일단 정지하라, 이렇게 43조 등에 되어 있는데, 쭉 그 이하에 되어 있는데, 기피는 그러니까 제처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배제돼야 되는 거고, 기피는 신청에 의해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처의 경우는 설사 제척 사유에 해당하냐 아니냐가 조금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재판이 내려지더라도 그 재판은 확인하는 의미의 재판밖에 아닌 거예요. 너 제척 사유가 있는 것이다, 이 사유가 제척 사유에 걸려서 하면 안 된다라는 확인적인 의미의 판결인데 반해서, 기피는 비로소 기피 신청이 채택된다는 의미에서 형성적인 재판이라고 그 교재에 어디든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제처의 경우는 확인적인 재판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형성적인 재판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이 들어가면 가타부타 그 기피 신청 들어간 게 실제 0. 몇 %도 안 받아주고 거의 안 받아주는 이런 형국이에요. 기피 신청에 대해서 거의 안 받아줘요. 그렇지만 일단 규정상은 들어가면 절차는 잠시 정지해야 된다. 왜? 네가 이거 배제돼야 될 판사로 가야 될지 말지를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대부분, 좀 아까 내가 언뜻 단서되는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안 받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후에 안 받아주면 그 사이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은 나중에 다 치유되느냐, 이런 논쟁이 하나 있는데, 치유된다 또는 절충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어떤 절차적인 어떤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다면 치유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입장에서 나 혼자만 소극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그러냐면 실제 통계적으로 거의 안 받아주니까 그 치유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었어요. 정지를 하라고 한 규정이 결국 치유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제척 기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된다면, 치유가 된다면 그냥 해버리지.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당사자가 기피 들어왔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기피 신청하셨습니까? 나는 절차 그럼 정지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나 좀 있으면 나쁜 놈 될 것 같기도 한데 하면서 그 정지를 하는 그 단계에서 안 하고 그냥 가버리기가 일반적인데, 그 다음에 나중에 대부분 안 받아주는 것으로 결론이 되죠. 그 해당 법관이 속한 또 다른 합의부에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이 기피를 받아줄 건지 안 받아줄 건지. 그런데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안 받아주는 것으로 결론이 돼서 기피 사유가 없음이 드러나서 다 치유가 된다면 나는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치유시키면 안 되는 데 대해서 나는 소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판례가, 과거 78년도 판례는 약간 나는 불분명해서 계속 그렇게 주장했는데, 과거 78년 판례가 치유를 인정했다라는 판례로 보통 소개되다가 이번에 2011년인가에 하나 나온 판례가 뭐가 있냐면, 이건 지나고요. 2010년 나온 2010년 2월 11일 선고 2009다 76467 76474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냐면, 당사자가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든가 출석했는데 변론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기일 불출석으로 쌍방 불출석되면서 시야가 간주되는 이런 상황으로 처리됐어요.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했는데 왜 기일을 열어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변론 안 하면서 이쪽에 있어서 불출석으로 치아 간주로 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기피 신청이 없음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것으로 보여야 될 것이냐. 이건 판례 아니에요. 이 판례는 아니고 그 뒤에 어딘가 있다든지 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 연습책 105면에 있는 판례네요. 이미 반영되어 있네요. 그런 상황에 대한 거예요. 기피 신청이 들어갔는데 기일이 그냥 진행됐어요. 그래서 쌍방이 이쪽 반대 당사자가 변론을 안 하고 해서
쌍방 불출석으로 이게 실은 항소심이었는데 항소심이었었어요. 그래서 쌍방 불출석으로 두 차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런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기피 신청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진행이 괜찮은 것으로 치유되느냐의 문제에서 치유되지 않는다의 입장에서 여기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인데 요 말의 의미를 조금 살려준다면 아까 말한 절충설적인 입장으로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관련된 이익 침해 이런 것의 의미로 봐줄 수도 있지만 이 특별한 사정은 내가 볼 때 그냥 상투적인 문구 비슷하게 항상 붙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이 소극설적인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판례로서 내 입장에서 혼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런 입장이 외국에는 또 있고 한데 최근에는 나 혼자만 주장하다가 혼자 슬펐었는데 그래도 내 입장과 그래도 유사한 또는 절충설적인 이런 판례가 2010년 판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 설명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하나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뭐라 안 썼는데 무슨 설명하려고 하냐면 쌍방 불출석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나중에 또 연습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결석을 한다라는 이런 틀에 있어서 변론기일에 아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이제 출석해서 변론을 펼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만 뭔가 이유 때문에 결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그랬을 때의 처리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교과서에 보면 당사자의 결석에 가서 보면 어떻게 나눠서 설명하냐면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와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보통 교과서 어디든.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는 절차 진행에 있어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절차 진행을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쌍방이 결석했을 때는 그 기일은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기일을 잡아줘요. 그래서 일단 한쪽이 결석했을 때랑 양쪽이 결석했을 때를 달리 기울하는데 일단 한쪽이 결석한 경우만을 본다면 조문 3개를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148조에 진술간주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술간주. 그러니까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했으면 원래 정상적인 루트라면 제출하고 그런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고 즉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을 제출해 놓고 변론에 가서 직접 구술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원칙인데 무언가 이유 때문에 지금 출석하지 못하거나 안 했어요. 그럼에도 제출해놨던 서면을 정상적이었으면 가서 진술했었을 것이라고 보아서 진술로 간주하는 처리를 148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 간주예요. 그런데 그런 서면조차 안 내고 안 나왔을 때는 간주를 해줄 수도 없어요. 그랬을 때는 150조 1항 3항이 자백간주로 처리해요. 자백간주. 그래서 결석했을 때 뭔가 서면을 내놓고 결석했으면 그 서면을 진술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서면조차도 없으면 그 경우는 자백으로 간주로 한다라는. 그러니까 소송의 메커니즘은 이미 여러분이 익숙해졌지만 일반 사람 메커니즘하고 소송의 메커니즘은 좀 틀려요. 제일 틀린 게 변론주의라는 틀이 틀린 거예요. 변론주의에서도 우리도 막 아까 말한 기둥으로 형성돼서 이렇게 어떤 건물로서의 권리 의무를 우리가 구성하는 기둥, 내가 요건사실 그렇게 간결하게 이야기했는데 꼭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보면 가끔 보잖아요. 요건사실에 입각해서 뭐 청구 원인을 작성해서 소장을 작성하라. 뭐 이런 문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을 딱 퍼펙트하게 맞춰서 이 권리 의무가 나오는 이 건물이 형성된다. 뭐 그건 논리적인 훈련으로는 맞는데 세상사가 꼭 어떤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컨대 소비대차의 경우에 아까 뭐 대여금, 증여 막 이런 이야기의 싸움을 할 때 소비대차의 사실만 얘기하면 물론 그거만 오케이 나오면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권 성립해서 너 갚아야 된다 하지만 이 당사자는 어떤 얘기를 계속 법정에서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근근히 막 한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 막 절약금에서 모았는데 100만 원 빌려줬다. 상대방이 친구라서 믿고 빌렸는데 지금 와서 안 갖고 있다.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전화해서 뭐 따지다가 결국 소송까지 왔다고 쳐봐요. 그럼 소송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판사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려줬으니까 하고 요건 사실에 맞춰서만 딱 엄격하게 말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사람이 법정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근히 절약해서 뭐 100만 원 열심히 모았는데 저놈아는 그 100만 원 갖다가 나는 라면도 못 먹고 모았는데 가가지고 돈가스 막 사 먹고 막 그렇게 썼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돈가스 사 먹은 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돈을 빌려가서 뭐 했었는지는 하등 상관없어요. 그건 요건 사실이 아닌 거죠. 대여 사실,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뭐 필요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서는 그 목적, 돈 빌려간 목적은 소비대차에서 하등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빌려줬느냐, 그 다음에 그걸 뒷받침한 증거 갖고 와라 라고만 판사가 얘기해서 그것만 우리가 채택해서 판단해주고 싶은데 당사자가 돈 빌려가가지고 저놈은 막 사치스럽게 쓰고 나는 근근히 절약했는데 저놈 못된 놈인 거 막 한번 꾸짖어주고 이런 태도를 판사가 그 상대방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판사는 냉정하게 요건 사실만 말하고 그 쓸데없는 얘기니까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나오면 이 사람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법원에 와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요새 뭐 힐링, 치유 뭐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갑자기 힐링되기, 치유되기는커녕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 좀 막 내주고 싶고.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니까 좀 이제 그게 이제 변론주의 틀에서 요건사실만 탁 충족해서 말하라고 아주 깐깐하게 판사가 그래버리면 그 말이 맞는 건데 이 사람이 말한 거는 막 자기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얘 찾아다니다가 막 지치고 찾지도 못하다가 지금 막 법정까지 오고 예를 들어 형사적으로 고소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심정을 좀 잘 헤아려주고 친절한 판사라면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사람의 성격, 아까 말한 대로 판사라고 그래서 법적 지식은 좋지만 인간성마저 좋으면 더 좋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거기에서 침착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판사들은 뭐 침착하게 듣는 거에 훈련이 돼 있지만도 그 개인 성격이 있고 또 그날따라 뭐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뭐 사건이 밀려 있거나 그러면 막 마음은 급한데 거기서 자꾸 늘어지면 그런 마음도 한편은 이해되죠. 한편 이해된다고 그 당사자한테 막 뭐라고 혼내면 안 되는 거죠. 혼냈다가는 이제 석궁 들고 와요. 그 사람이 나중에 석궁 들고 엊그제 사건 봤어요. 이게 차마 할 말이 아닌데 형사 사건 봤어요. 엊그제 뉴스 봤어요.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형사 재판인데 피고인이 약간 폭력적인 죄로 지금 피고인으로 왔는데 검사가 30살짜리 여자고 판사가 35살짜리 여자인데 이 피고인이 폭행 막 이런 거 깡패급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폭행 이런 사건인데 그 여자 검사한테 욕을 했어요. 우리가 쓰는 욕 중에 조금 야, 씨, 뭐라고 여자 검사한테 그래서 씨, 땡땡. 땡땡땡. 씨, 야, 씨, 땡땡땡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 보통 같으면 이제 판사에 손나고 어디 끌려가서 끝나야 되는데 검사가 거기서 참아야 되는데 여자 30살짜리 검사가 뭐라고 대받고 질렀어요. 야, 개, 땡땡땡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도 거기다 대박을 질르니까 검사까지도 뭔가 어디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다시 진정이 됐어요. 진정됐는데 그래서 묻힐 뻔했는데 이 피고인이 자기는 이미 다른 죄로 이미 그러니까 뭐 그 욕한 것에 대해서 뭐 더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당당하면서 이 검사를 모욕죄로 고소를 했어요. 야, 개 이거 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거 어제 뉴스 쳐봐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판이에요. 그런 판. 여자 검사한테 자기야 더 죄를 뒤집어 씌우든 말든 이미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말고 뭐 욕했다고 뭐 하나 더 올라가 봤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검사가 지금 피소가 됐어요. 검사가 야, 땡땡땡 했다고 그 말 했다고. 제가 그래서 이 말 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기가 좀 곤혹스러운 게 하여튼 하긴 한 거니까 그 말. 모욕죄로 피소당했어요. 지금 여자 검사. 30살 먹을. 어제 뉴스에 나오는데 하여튼 법정에서 막 지금 민사든 형사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그걸 참 잘 해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한계적인 상황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그 빌려간 목적, 우리가 사실을 확정함에 있어서 아까 대여 사실을 확정해서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민법 598조 등을 적용해서 소비대차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확정한다. 이 메커니즘에서 이 사실을 주요 사실 내지 유권 사실로만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는 거고, 돈을 빌려간 목적 같은 것은 원래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런 단정 짓고 하는 것을 내가 좀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목적 같은 것도 차분히 들어주고 꼭 요건 사실만으로 이걸 규격화해서 어떤 권리를 갖다가 뒷받침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얽매일 필요 없다는 게, 나는 오히려 요건 사실의 실무 로스쿨에 와서 그 종전에는 없던 것을 연수원성으로 가르치고 나도 그런 걸 하지만, 나는 오히려 또 한 번 뒤집어서 너무 얽매일 필요 없다는 생각인데, 무슨 이야기냐. 이 목적이, 이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돈 빌려간 목적 같은 것을 왜 말하냐면, 약간 화풀이 분풀이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요. 대여 사실을 딱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이라든지 어떤 증인이 있으면 딱 좋겠는데 없는 거예요. 이런 차용증을 친 거니까 받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증인이 돈 줄 때 본 사람도 없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그걸 곧바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100만 원을 하도 급하대서 은행에서 찾아왔다. 그 다음에 얘가 밥도 제대로 못 사 먹던 애가 그날 이후로 뭔가 풍족하게 궁핍성에서 벗어났다. 그 다음에 한술 더 떠서 아까 막 분풀이었는데 얘 나만 보고 도망가고 하도 이놈 좀 잡아서 깜빵 보내야 된다는 심정으로 얘가 날 피한다. 막 이런 얘기 막 분풀이성을 한 것 같아. 그 세 번째 얘기 뭘 얘기하느냐? 얘가 변직이 이후에 나를 피한다. 잘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찾은 거가 온라인으로 곧바로 갔다면 좀 다행인데, 그렇게는 안 하고 찾아다가 내가 뭐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을 뭐 어디서 장롱에서 빼다가 이래서 이게 이렇게 직접 간 거는 그게 증명해낼 길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어디서 찾아왔다. 맡겼던 돈을 어머니한테 찾아왔다. 맡겼던 돈을 은행에서 빼왔다. 그럼 이 100만 원이 내 어떤 필요에서 빼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채무자가 공궁에서 벗어났다. 그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얘가 아까 돈가스 사 먹었다 라는 얘기에는 공궁에서 벗어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 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한 날 전후의 경제적 사정이 핀 거예요. 얘가 돈가스도 못 먹고 배고 쫄쫄 굶다가 돈가스를 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나를 피해 다닌다라고 막 이 분개한 그 점은 얘가 변직이 이후에 나를 슬슬 피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가 뭐예요? 간접 사실인 거죠.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 간접 사실로서 뭐냐? 내가 인출한 사실, 그 다음에 경제적 궁핍이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 빌려준 날 이후로 이렇게 상황이 바뀐 사실, 그 다음에 변직이 이후로 나를 피하는 사실, 이런 것을 나름대로 말하는 거는 이 간접 사실이 뭔가 증거에 의해서, 이때의 그 증거를 간접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차용증이나 증인을 직접 사실로서 주요 사실, 요건 사실, 직접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 요건 사실을 곧바로 다이렉트로 증명하기가 난감하니까 이런 간접 사실을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자는 여기서 자유심증주의가 작동을 하잖아요. 아까 증거법에 나오는 202조의 자유심증주의가 작동해서 이러한 간접 사실로부터 그 주요 사실 내지는 요건 사실로서의 소비대차 사실을, 대여 사실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판단자가. 그러니까 이 주장을 펼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잘 헤아려주고, 물론 아까는 약간의 이제 막 자기 하소연적인 얘기로부터 시작했지만 지금 의미 있는 사실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요건 사실 말고라도 이러한 간접 사실은 주요 사실을 추인하기 위해서 의미가 있고, 이런 간접 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심증주의에 있어서 추정, 사실상 추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이 간접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간접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사실에서는 그런 주요 사실, 요건 사실, 이런 간접 사실 말고 보조 사실이라고 해서 이 증거의 증명력과 관련된 사실이 있죠. 요게 시험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증서, 사문서의 진정 성립이라는 그것과 관련된 뭐 인형이 내게 맞다라는 이런 사실. 보통의 증거력, 증명력에 관한 사실은 뭐예요? 증인이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으면 증거력, 증명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 말할 때 그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보조 사실이죠.
그러니까 증명력의 어떤 높고 낮음에 좌지우지시키는 그런 사실이니까. 좀 아까 그 다음에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343조인가 뭐 추정 관련해서 그런 인형에 대해서 내게 맞다라고 진정성립 요해서 추정을 할 때 쓰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립 이런 것이 보조사실인데 인형이 맞다 뭐 했을 때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로서 이 보조사실과 간접사실과 주요사실 중에서 변론주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이 주요사실인 요건사실에만 변론주의 적용이 있고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은 변론주의 적용이 없다라는 명제에서 시작하지요. 그래서 변론주의 주장 책임이 첫 번째 명제고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가 자백의 구속력인데 이 자백의 구속력에 있어서 두 번째 명제인 자백의 구속력이 역시 주요 사실에는 작동하지만 간접 사실이나 보조 사실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두 번째 명제가 펼쳐지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보조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데 그래서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원래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을 해버리면 함부로 취소 철회를 할 수 없다가 구속력이 작동하는데 그 서증에 있어서의 진정성립에 있어서의 인형의 진정성립을 계속 물어보는 게 보조사실이고 그러면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아서 번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조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백 함부로 해버리면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는 질문을 항상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객관식에서도 묻고 그 다음에 사례형에서도 묻는 거죠. 아울러서 이왕 나온 게 여기서 또 하나 묻는 게 뭐예요? 그 2단의 추정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꼭 어떤 거 나와요? 차용증 같은 소비대차 사건에서 차용증이 등장하고 아니면 대리 같은 데서 의임장이 등장하면서 뭐냐면 도장 찍은 거 맞다 또는 도용당했다. 그랬을 때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뭐 입증을 그럼 증명이 됨에 있어서 입증을 촉구해야 되느냐 등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또 하나 여기서 꼭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서증이라는 것이 차용증이나 소비대차 관계에서는 차용증이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장하는 경우에서는 의임장 같은 게 등장하는 사건에서 꼭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질문을 어느 시험이든 그 다음에 그게 선택형으로서의 질문이든 사례형의 질문이든 해서 꼭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펼쳤는데요. 다시 봐서 이 148조의 진술간주, 150조 1항 3항의 자백간주 이 이야기를 지금 다시 갈게요. 일방이 결석했을 때는 이제 그런 조문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이 돼야 되고 한편 276조가 또 설명이 돼야 돼요. 준비 서면에 관한 조문인데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258조 다음에 이제 259조부터 쭉 조문이 펼쳐지고 해서 276조 준비 서면에 이렇게 제출해서 적어서 제출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적은 사실은 진술할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사실은 진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조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려면 변론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변론에서 우리가 구술, 쌍방, 직접, 공개된 법 중에서 이런 4대 심리원칙이 작동하죠.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했을 때 그것에 바탕을 두고 진술한다라는 게 기본 루트지만 극단적으로 본다면 서면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게 아니고 구술로 진술하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구술 변론을 한 거예요. 구술로 직접 심리를 펼치는 데서 구술 심리를 하는 것이 본격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서면일 뿐이죠.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한 것이 완결적인 게 아니고 구술로 하는 거고 더 나가서 서면으로 내놓지 않았더라도 구술로 뭐라고 지금 와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해 놓지 않았다면 하고서 서면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런 서면의 역할은 뭐냐면 제출을 미리 하게 되는 역할은 뭐냐면 예고적 기능이라는 기능을 해요. 상대방한테 그게 법원에 제출돼서 그 준비 서면이 반대측 당사자한테 가서 반대측 당사자가 다음 변론 기일에 그쪽이 이런 주장을 나한테 퍼부을 것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게 예고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적 기능으로서 이 예고를 해놨다면 그 사람이 그러고서 받아봤는데 안 왔다면 그건 지 탓이고 뭐 전개될지는 이미 예고를 해줬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니까 그 안 왔을 때도 예고해 놓은 거는 가서 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준비서면에 기재해 놓지 않은 거라면, 즉 예고해 놓지 않은 거라면 구술로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오지 않았을 때는, 지금 기본은 항상 상대방이 서로 있을 때는 구술로 하는 게 하도 문제가 없어요. 그 서면으로 작성을 해놨든 안 놨든 두 당사자가 법정에 딱 있을 때는 구술로 펼치는 게 가장 기본 심리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는데, 상대방이 안 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구술로 변론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고해 놓은 것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해 놓지 않은 것은 새롭게 여기서 구술로 펼치면 안 된다가 276조의 규정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이 당사자의 결석을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판사 앞에서 예컨대 원고는 출석을 했고 피고는 안 했다고 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원고는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해 놓은 것을 상대방 피고가 오지 않았어도 276조에 의해서 이미 제출해 놓은 소장을 진술할 수가 있어요. 반면 피고는 답변서 등을 제출해 안 오긴 않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경우와 안 놓은 경우가 틀려지는데, 답변서를 제출해 놓은 경우는 지금 148조가 작동을 하고, 답변서를 안 내놨으면 150조 1항 3항이 작동을 해요. 이게 뭐 두 번째 기일, 세 번째 기일이라면 뭐 준비 서면으로 해서 바꿔서 얘기하면 되고, 꼭 원피고가 이런 식으로 출석 불출석이 원피고가 바뀔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해 놨다면 그 답변서가 진술로 간주돼서 원고는 나와서 직접 구술로 진술을 하는 거고, 피고는 안 나왔지만 답변서가 진술로 간주돼서 그 경우에 일방의 당사자가 불출석했을 때 대석 판결 심리, 대석 판결주의라는 용어가 나오는 게 마주보고 좌석에 마주본 것처럼 심리를 진행한다라는 의미의 대석 판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그 148조의 진술 간주에 관한 조문이에요. 대석 판결주의에 대칭되는 것은 결석 판결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 경우는 결석한 자를 일단 패소시켜요. 결석 판결주의는 패소시키고 나중에 그 자가 와서 뭐뭐 때문에 이유를 얘기했을 때는 다시 심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긴 주지만, 일단 결석 판결주의라는 것은 안 온 사람을 패소시키는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대석 판결주의라고 해서 마주보고 앉은 것처럼 해주겠다라는 148조의 진술간주 규정을 갖고 있어요. 한편 이 사람이 답변서조차 안 내고 안 왔을 때는 자백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 사람이 사회생활하는 시스템하고 소송의 시스템이 틀린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생활 시스템은 어때요? 뭔가 상대방이 막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를 막 트집잡거나 허물을 씌우려면 거기다 대꾸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것보다는 무시하는 전법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전법인데,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물고 늘어지면 대꾸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인정한 꼴이 돼요. 소송의 시스템은, 그러니까 보통 시스템하고 반대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침묵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150조 1항이 자백 그 자체는 아니지만, 즉 자백은 맞다라고 해준 건데 소극적으로 침묵적인 태도는 그렇게 말까지는 한 건 아니지만 수긍한 거 아니냐, 인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백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150조 1항의 자백으로 간주한다. 침묵적인 행동은 자백으로 간주한다라는 조문인데, 사망에서는 결석한 경우도 역시 안 나왔다면, 네가 할 말이 있으면 적어도 서면이라도 내야 되는데 서면도 안 내고 안 나왔으면 네 입장에서는 인정한 거 아니냐의 취급을 150조 3항이 1항처럼 자백 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결석인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럼 아울러 나온 김에 150조 3항과 아까 256조 57조에서도 자백 간주적인 상황이 한번 펼쳐졌죠. 256조 57조에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257조에 가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근데 256조와 257조 보면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게 있고, 이 150조 1항 3항도 보면 자백간주에 있어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선택형에서도 계속 물어보고 사례형에서도 계속 물어봐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는 무변론 판결에서 제외되고 있고 자백간주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그 취지는 뭐예요? 송달 중에, 공시송달은 송달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결국은 주소 같은 것에 그 문서를 수령하는 장소가 최종적으로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교부해서 건네주는 게 그러니까 막힌 이런 상황에서 결국 과거 기준으로 하면 법원 게시판에, 지금은 대법원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공시하면서 그 서류 너한테 보낼 게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정도로 송달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송달의 본래의 기능은 이 문서가 전달됨으로써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 이런 지금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자기가 숙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절차적으로 방어를 펼치는 이런 기회를 보장해 준다라는 의미가 송달의 어떤 기능인데 공시 송달의 경우는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해요. 물론 하도 인터넷 서핑 맨날 하다가 대법원에 하루에 2번씩 들어가니까 내일은 오늘 간만에 떴네 하고서 그 공시 송달 상황을 보고 법정에 와서 답변을 해버리면 좀 허탈은 한데 그런 거 아니라면 자기한테 지금 송달되면서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속수무책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30일 내 답변서 안 냈다. 그런 거조차도 왜 답변서도 안 내고 안 오느냐라고 페널티를 매기는 데 있어서의 자백간주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공시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형에서도 계속 물어보죠. 어떤 상황에 그다음에 사례형에서도 공시송달적인 상황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공시송달은 자백간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그럼 공시송달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계속 이제 혹시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건 정상적인 소송처럼 진행하면 돼요. 즉 소송에서 자백간주가 아니니까 아까 우리가 답변 태도 중에 자백과 부인이 있는데 자백간주까지 포함하는 자백은 불교증 사실로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실 인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데 자백 내지 자백간주가 아닌 이 부분에서 부인적인 상황은 뭐예요? 증명책임 진행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진행됨에 있어서 이쪽이 증인을 신청하고 자기 주장의 뒷받침에 차용증을 제출하고 하면서 보통의 그 사람이 제대로 송달받은 사람인 양 절차를 진행하면 돼요. 다만 공시송달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는 법정에 안 올 가능성이 있죠. 아까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서 서핑하다가 보고서 오면야 허탈하지만 안 올 확률이 높죠. 자기가 지금 송달되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러니까 어떤 이쪽의 공격이 약간 자기가 탄핵한달까 반대로 반박하면서 팽팽하게 진행이 되는 그 상황에서 한편이 지금 무너질 가능성은 높죠. 물론 법원이 중립적으로 뭘 한다고는 하지만 이 싸움은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법정에 사실상 안 왔잖아요.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제 원사이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진행이 결국은 어떻게 나쁜 쪽으로 가면 판결의 편취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의 편취적인 상황으로 원사이드하게 약간 트릭적으로 막 가짜 증거도 내세워지면서 간다라는 것에서 그게 나쁜 쪽으로 갔을 때 나중에 뒤늦게 알고서 이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 뒤늦게 안 사람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뒤늦게 안 것에 대해서 판결의 편취적인 상황에서 451조의 1항의 11호에 재심 사유에 의해서 그 확정된 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게 기본 틀인데 그 경우만을 상정해서의 구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뭐 하나 혹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공시송달된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책임질 수 보통은 그 사람이 주소가 마지막까지 추적이 불가능하게 막 숨는다든지 한 이유겠지만 하여튼 공정하게 그 사유를 일단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이 만약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정됐을 때 판결의 확정에서 우리가 하나 더 떠올릴 수 있는 조문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서 판결이 송달되기까지도 했고 계속 공시송달로 가니까 2주간의 송달 기간에 따라서 2주간의 항소 기간이 그대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됐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나중에 등기부를 본다든지 어느 순간에 뭐 때문에 뒤늦게 자기가 이렇게 해서 공시송달된 상태에서 자기가 패소한 어떤 판결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미 확정돼서 엎질러져 있는 상황인데 이자가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아까 말한 451조 1항의 11호에 재심 사유를 주장해 봄직한데 그게 판결의 편취에서의 하나의 구제 수단이 되는데 지금 내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재심까지 가지 말고 이 항소 기간 상소가 하지 못함으로써 확정된 그 부분에서 태클을 걸면서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제도가 뭐가 하나 있어요? 173조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라는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소송행위에 있어서 즉 항소행위라는 상소행위라는 행위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제라도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해서 항소를 다시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제 다툴 수 없다라는 국면으로 아까 기판력이 발생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지만 이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항소라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라는 사유가 만약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공시송달의 경우에 반드시 모두 경우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정을 해봐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도무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추후 보완을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이 이제 항소를 확정된 게 아니라 항소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제수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공시송달의 경우는 자백간주라든지 256조, 257조의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자주 묻더라는 거죠. 아울러 그냥 거기까지 얘기한다면 무변론 판결에서 여러분이 혼선이 오는 게 반드시 무변론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혹시 혼선이 있을까 봐 얘기해 주는데 무변론 판결을 꼭 법원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더라도 답변서가 30일 이내 안 나왔더라도 일단 뭐에서부터 이게 원고 승소에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 아까 기본적인 출발은 134조의 필수적 변론의 원칙이라고 해서 변론을 거쳐서 판결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이제 예외가 되는 건데 그 변론 없이 예컨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충족돼야 되냐면 원고 청구 자체가 요건 사실의 딱 틀에 맞춰서 들어왔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답변서도 안 내고 법정에 안 왔기 때문에 자백으로 그 하나하나의 요건 사실에 맞춰서 자백으로 간주돼서 그게 불요증 사실로서 그 4개면 4개 요건 사실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 권리가 원고 손을 들어준다라는 전제로 가는 거지. 뜬금없이 그냥 원고 나름대로 아무 그 어설픈 주장을 하고 있음에 불과한데 원고 승소 판결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원고 나름대로의 이 청구는 나름대로 틀을 다 갖춰서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개개의 요건 사실에서의 어떤 자백 간주가 되면서 해당 요건 사실 하나가 불요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그 권리를 이루는 요건 사실을 증명 없이 인정하게 되면서 그 권리가 너한테 있다라고 해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 주의해야 되고 한편 설사 그렇다 저렇다 해도 꼭 그럼 변론 없이 그다음 판결을 선고기를 잡아서 해줘야 되느냐?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심각한 내용이 있을 듯한 어떤 내용이 보인다면 이런 자의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변론 없이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서 그러니까 변론 종결 개념도 없죠. 무변론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그다 만약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서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꼭 갈 건 아니다. 상황적으로 피고의 어떤 변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어느 정도 감지된다면 변론 기일을 열 수도 있다. 설사 30일 이내 답변서가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변론을 열어줄 수도 있다. 그 점을 혹시 착각하지 마라. 무조건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 가는 게 아니라 변론을 열 수도 있다. 30일 이내 답변서가 안 나오더라도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공시송달의 경우의 진행과 적법한 송달에 의한 진행은 공동소송에서 항상 사례형에서 물어봐요. 두 당사자, 예컨대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같이 걸죠.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보통 같이 거네요. 공동소송의 어떤 예에서 채권자 X가 을과 병을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거네요. 보증인이니까 보증인의 경우가 송달 자체는 이 사람은 그래도 보증인이니까 뭐 주소 같은 게 확실하다고 해서 적법한 송달이 됐지만 보증인이 적법한 송달이 됐지만 이 주채무자를 믿고 뭐 마무리 잘 해주겠지 하고서 법정에 소극적으로 임했다. 즉 출석 같은 경우를 안 했다. 뭐 이런 상황, 불출석 이런 상황을 설정해보죠. 그다음에 주채무자는 이제 지금 사업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망가지니까 주소 불분명해지면서 이게 송달도 제대로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공시송달밖에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X가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왕지사 이렇게 되니까 을 덤태기 씌우려고 X가 사실은 대여금 아닌 부분까지 막 청구했는데 결국 법원이 잘 간파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서 X의 청구를 기각시킨다.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상황을 설정해 보세요. 공시송달로 됐으니까 자백간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채무자 을에 대해서 공시송달이 됐으니까 자백간주로 그답 증명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X가 증명을 해내야겠죠. 근데 내가 지금 임의로 설정한 건 뭐예요? X가 조금 욕심을 내고 가짜 시의 채권까지 막 받으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두다가 그 증거 막 신청하고 한 게 한번 덤태기 씌우려고 하다가 괘씸하던 차에 근데 법원이 그걸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됐다? 원고의 청구는 그 경우에 심증이 법원이
대여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밑에 적법한 송달이 된 보증인은 또 해필이면 주체문제가 잘 방어하겠거니 여기서 법정에 오지도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을은 어떻게 전개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조사로 들어가겠어요? 불요증으로서 그 사실인의 기초가 되겠어요. 그 사실에 대한 차분한 원고 주장이 증거조사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대로 자백간주로 되면서 이때 보증인의 경우는 원고 승소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증인은 가뜩이나 지금 띨빠 해가지고 계속 엮이고 있는데 또 엮이고 있네요. 지금 계속 엮이고 있어요. 주체무자는 어찌됐건 지금 빠져나갔는데 보증인은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죠. 심정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 띨빠한 보증인이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불쌍하잖아. 이거 어떻게 소송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소송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반론으로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갑이 여기는 X였는데 갑이 을병 주체무자와 보증인의 관계에서 이제 다시 일반론으로 가면 주체무자가 열심히 변제항변을 했다든지 주체무자가 열심히 소멸시효 항변을 해가지고 주체무자는 막아냈어요. 원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 뭐 변제 항변 또는 소멸시 항변을 해서 막아냈어요. 근데 보증인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소극적으로 잘 해주겠거니 하다가 아무런 방어 자체를 안 했어요. 보증인에 대한 요건 사실은 뭐예요? 주체무자에 대한 요건 사실은 이 소비대차 사실만을 주장하면 되는데 이게 요건 사실인데 보증인에 대해서는 소비대차라는 주체무의 존부가 일단 제시되고 플러스 뭐예요? 이 보증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스스로 이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보통 이제 보증인이 보통은 이거 조금 또 이야기를 확대되면 보증인이 이런 싸움에서 뭐 오리발 작전으로 나가려면 뭐 자기 도장 엄격하게 찍혀 있어도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도장 아니다. 보증계약이 내 도장 아니다. 뭐 이렇게 시작해야 되지. 띨빠하게 그냥 내 도장 맞다 하면 아까 무슨 뭐 이단의 추정 막 이런 거 당하면서 계속 띨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무리 지도장이라도 아니라고 해야지 한번 말해놨다가는 번복도 안 되고 이제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 문제 이전에 뭐예요? 요거가 아닌 것으로 소멸한 것으로 이 사람 잘 주장하는 것만 쫓아갔어도 되는데 그냥 벙찌고 있는 거예요. 벙찌고 있다가 주체무의 어떤 성립 여부, 소멸 여부에 대한 변제 항변이라든지 소멸시 항변에 대해서 을은 제대로 방어를 차분히 잘해서 막아냈는데 병은 그것에 대해서 원용도 안 하고 그냥 속수무책 있다가는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소멸시 항변이라든지 변제 항변이라든지 소멸시 항변이 자기한테는 혜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방어로서 변론주의로서 즉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작동을 하는 이 시스템에 있어서 자기 방어를 펼쳤었어야 되죠. 즉 변론주의와 함께 공동소송에서는 추가로 공동소송 독립의 원칙이 작동하니까 자기 주장을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펼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냥 갚아야 되는 상황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서 소송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이상하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불쌍한데 더 불쌍하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심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커버링 해줘야 되느냐가 이제 여러분은 변호사 시험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는데 과거에 이제 교과서적인 이론은 여기서 막 나가는 거예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고 해서 과거의 사법시험이나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거기서 독립의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하는 거로 나가야 돼요. 수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 공통으로 즉 그 사람이 보증인이 진짜 양심적인 것도 아니고 주체무자는 막아낼지언정 나는 뭐 그 혜택을 안 받겠다라는 무슨 진짜 목적이 있어서 막 극구 아니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혜택을 받으리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 혜택을 뭐 굳이 안 받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사 주장을 한다면 더더욱 좋지만 주장을 안 하더라도 그 정도에서는 그 혜택을 받는 걸 마다하지 않겠는가 등등 해서 어떤 독립의 원칙을 갖다가 여기서 수정해가지고 보증인한테도 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이론 등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요 새로운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그런 이론에 대한 막 충분한 논증 같은 거는 잘 물어보지는 세세하게 않지만 그 여러분이 변호사로서는 이제 그런 실무적인 원칙을 뭐 추종해서 더 이상의 생각을 어쩔 수 없다고 끝날 게 아니라 거기서 테러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논거라든지 그 공격을 또는 방어를 펼침에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용은 어쨌든 그렇든 그런 학설을 무시할 게 아니라 실무나 판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익히는 것에 더 이 실무교육상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런 이론적인 것 자체가 뭐 전혀 이제
쓸데없는 것으로 귀착되는 거 아니고 자꾸 이렇게 사고를 해버릇해야 돼요. 그런 거로. 그래서 그 지금 보증계약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여기 부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테크닉적인 얘기를 했고, 여기서 독립의 원칙이 작동함에 있어서의 이 원칙을 수정하려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다시 공시송달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래서 당사자의 결석에 대해서 이런 지금 한쪽 당사자가 결석했을 때 276조와 148조와 150조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는 쌍방이 불출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쌍방이 불출석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둘 다 놨으니까 뭐 대석 판결 이런 틀을 만들어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둘 다 안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 기회를 열어요. 또 다른 한 번 더 기회를 열어줘요. 그래서 또 다른 기회를 한 번 더 열었는데 그때 왔으면 뭐 그냥 진행하는 식으로 들어갔는데 또 안 와요. 두 당사자.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둘 다가 안 오는 경우에 대해서 연속적일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연속적인 거는 당연히 포함해서 단속적이더라도 한 두 차례를 안 오면 더 이상 법원은 이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안 잡아줘요. 그러니까 두 차례 안 오면 그게 연속적이면 물론이고 꼭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한번 걸러뛰면서 또 안 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에서는 이제 더 안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손 놓아버려요. 그런데 당사자 측에서 한 달 이내, 열어달라고 빌면 열어줘요. 근데 빌어놓고서 또 빌어놨다니까 진짜 빌었다는 게 아니라 기일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어줬는데 또 안 오면 이제는 뭐 그런 열어주고 말고도 없이 그 다음에 그때 268조가 이제 지금 얘기한 상황을 규율하고 있어요. 소치하로 간주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66조와 267조가 소취하에 관한 조문이에요. 266조와 267조가 소취하에 관한 조문인데 쌍방이 불출석했을 때는 그 효과가 소취하로 간주하니까 조문의 배치가 266조, 67조 소취하 다음에 소취하 간주 조문으로서 268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 배치가 거기쯤에 있을 거라는 것은 소취하 다음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끌고 왔어요. 이쪽에. 하여튼 쌍방 불출석의 효과로서 소취하 간주가 68조가 작동을 하는데 쌍방이 두 차례 연속적일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두 차례의 쌍방 불출석을 전제로 그 다음에 1월 이내에 기일진정 신청이 없음을 전제로 해서 소치하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또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건 우리 또 생활문화하고 똑같아요. 두 사람이 한판 붙은다고 하면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씩 왜 법정에 안 올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소송에서 싸울 열의가 없다라고 좋게 말하는데 지금 소송 내팽개치고 둘이 뭐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식으로는 뭐 그게 큰 이상한 거 없다고 보이지만 아주 신사적이라면 소송 냈던 것을 걷어줘야 돼요. 지네끼리 해결됐으면 걷어줘야 돼서 적극적으로 소취하를 해줬었어야 되는데 또 우리 문화는 뭐예요? 그냥 놔둬도 잘 돼요. 그냥 뭐 했다가 그냥 놔둬도 다 알아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놔둔 채 방치하니까 법원이 그냥 알아서 소취하게 한 거다라고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취하 간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문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그 불출석의 개념이 물리적인 불출석도 불출석이지만 출석했다가 상대방이 안 오면 이쪽에서 굳이 변론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쌍방 불출석으로 이 기일을 끌고 가는 경우도 실무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와가지고 막 싸우자고 하니까 내가 대꾸를 해서 싸우지 그쪽에서 안 와서 뭐 하여튼 그 안 온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소극적인 어떤 열의가 바빠서 안 온 건지 열의가 없어서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이게 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오는 건지에 따라서 여기서 반응을 갖다가 안 오는 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론을 안 하면 쌍방불출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불출석뿐만 아니라 출석했지만 무언가 이유에서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불출석이다라는 거예요. 그 점 하나 알아두고요. 또 한편 문제가 됐던 것은 변론 준비 절차 기일에서 불출석을 한번 하고
변론 기일에서 불출석을 한번 했을 때 이것을 이 두 차례 불출석 등에 있어서 연계시켜서 따질 거냐 아닐 것이냐가 한번 문제가 됐는데 하급심에서는 그렇게 보려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지 않다. 그 변론 준비 절차라는 것은 공개적인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질이 좀 틀린 것이니까 변론 기일과 마찬가지 급으로 해서 연계성을 가질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한 바가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두면 돼요. 한편 여기서 그럼 이때의 두 차례는 아까 말한 대로 변론 준비 절차 속에서의 기일과 변론 기일과의 연계가 아니고 또 한편 나가서 해당 신급에서 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1심에서 한 번, 항소심에서 한 번 할 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급 자체에서 두 번 해야 되고 항소심에서 두 번 해야 돼요. 그다음에 더 나가서 그럼 항소심에서 두 번일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취하라는 것의 효과의 267조 1항을 보면 소취하는 소송 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데 소취하 간주로 하면 이게 항소심에서 소취하라는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개념은 항소심 부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애초 1심 부분까지 다 없어져요. 그럼 한편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1심 판결을 받고 패소원자가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패소원 1심 판결을 다 날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심정적으로 법원을 이렇게 농락 비슷하게 할 수 있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일단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법제도 만들 수는 있어요. 즉 항소심에서는 소를 취하할 수 없다라는 시스템으로 설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1심 부분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더더욱 패소원자가 자기가 기분 안 좋다, 이거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법원의 판결을 무위로 돌린다는 의미, 금액은 좀 좋게 말했고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농락한달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렇다고 해서 소를 취하하는 것 자체를 항소심에서 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그런데 267조 2항이 뭘로써 막느냐? 다시 똑같은 소 내는 것 자체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그것을 제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267조 2항에 제소 금지의 원칙이란다. 이때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개 더블이라는 의미의 제소 금지죠. 제소 금지. 제소 금지의 원칙을 우리가 설정해 놓고 있죠. 그럼 지금 다시 들어와서 항소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 등의 우리가 치하 간주로 설정하는 것에서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1심 부분을 날릴 필요 있다 없다 해서 1심을 날리는 것으로까지 간주하지는 않는다. 즉 소치하 간주로 하지 않고 항소치하 간주로 한다라는 게 268조의 사항인가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상소심에서의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는 상소치하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서 하다가 이 이야기가 온 거예요? 아까 기일지정 신청이 들어갔는데 거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일지정 신청이 들어갔는데 항소심에서 그랬었어요. 항소심 판결의 마무리 단계에서 기일지정 신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법원이 열어가지고 변론기를 잡으니까 이 사람 나는 판사 꼴 보기 싫다고 신청해놨기 때문에 안 갔어요. 그다음에 상대방은 왔어요. 상대방이 왔는데 답변을 안 했고요. 변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불출석 요건이 막 충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기피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럼 이 진행한 것은 내 논리대로 하면 이 진행이 난 잘못됐다라는 건데 어떤 치유된다라면 상관없는 거죠. 왜? 기피 된다라고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괜찮다고 했으니까 다소 조금 찜찜하지만 괜찮은 판사가 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피 받아줬으면 모를까 안 받아주는 것으로 결착됐다면 그 판사가 문제 있었던 판사는 아닌 거니까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것을 치유시켜서 괜찮다라는 것으로 갈 뻔한 것인데 지금 그게 나온 판례가 안 된다라고 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래 지금 대법원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태 지금 말한 거. 항소심에서 그렇게 절차 진행이 치유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문제 없다라고 된다면 항소 치하로 간주시켜버려서 이 소송을 갖다가 1심에서 이 판결이 이제 확정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 너 왜 기피 신청 들어왔는데 정지 안 했느냐. 그래서 이 변론에서 쌍방이 불출석하면서 막 이런 상황이 작출되면서 진행되는 그 상황이 그게 전개된 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 대법원이 못 박은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절충적인 의미의 뭐 이런 것으로 당사자의 이런 경우는 절차적으로 볼 때 불이익하게 됐기 때문에 치유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어떤 절충적 입장으로 해석하든 나처럼 소극적으로 뭐 안 된다라고 해석하든 적어도 적극적으로 치유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것으로 됐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거 설명하려고 여태 왔다가 다시 계속 이제 나가는 거네요. 하여튼 요새 너무나 이 당사자가 여러 가지 법적 지식 민주화, 의식화 이렇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런 게 빈번한데 기피 신청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막 1%도 안 될 거예요. 막 이 사람들 뭐 계속 요새 오늘 신문도 보니까 판사가 손해배상 당하는 게 막 50몇 명이 지금 당하고 있어서 문제다. 막 이런 것도 또 뉴스가 나오던데. 거기까지 됐고요.